감춰진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경악했습니다. 2022년 우리 앞에 나타난 연쇄살인마, 그 이름 이기영이었습니다. 이기영은 2022년 12월 20일 흰색 기아 소렌토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순간 자신이 합의금을 직접 주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종용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둔기로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했죠. 살해 이후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넣어둔 채 약 5일 정도를 방치했는데 여자친구가 우연히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들, 택시사인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유, 가족들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계속 해오자 이기영은 카카오톡을 통해 아무렇지 않은 척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실종신고를 계속 늦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상함을 느낀 가족이 경찰에 직접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바로 시신이 발견된 그날 약 11시 22분쯤 경찰이 출동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택시기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이기영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검거됐던 날이었던 12월 25일 새벽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체포가 되었죠. 당시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술과 고기를 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자신이 건물이 많다, 돈이 많다라고 과시하면서 돈을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결국 싸움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를 했다라고 생각한 그 아파트, 그런데 거기에 소유주가 이기영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의 실제 주인은 50대 여성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로서 이기영이 8월 정도에 집을 나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 죽음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친구는 이미 8월 달에 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를 했다라고 자신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이기영은 2명을 연쇄살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돈이었죠. 그렇게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후 우리는 너무나도 놀랄만한 내용들을 매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었죠. 2023년 1월 19일 검찰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 구속 기소한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전담수사팀이 밝힌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10가지 진실이 공개되었죠. 당신이 몰랐던 사건, 연쇄살인마 이기영의 9가지 죄목편입니다. 31세 이기영,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의 혐의는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까지 들어가 총 9가지였습니다. 검찰은 1월 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그동안 보완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검찰 자체적으로 통합 심리 분석도 했고 참고인을 14명을 다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검진 및 계좌 등을 압수했고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복원까지 전부 마친 상황이었죠.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몰랐던 놀라운 내용들도 외부에 공개가 됩니다. 당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질 당시 신상 공개가 됐던 이기영, 취재진들 앞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계속 우발적 살인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기영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든 양형을 낮게 받겠다라는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수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학습된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동거녀 살인사건 경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다가 실제로는 살인이 아니라 치사였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자기가 죽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계획적으로 돈 때문에 우발적 살인 혹은 계획적 살인일 당시의 형량과 치사,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형량은 매우 많이 낮게 나옵니다. 거기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무죄까지 누리게 된다면 종합 형량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자신이 음주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치감형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 한 건은 무죄,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발적 살인, 이렇게 인정받을 경우 형량이 매우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검찰이 밝힌 진실이 그의 이야기에 얼마만큼 반대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를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기영이 주장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화가 나서 무언가 뭉툭한 걸 던졌다가 그거 한 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얘기죠. 살인이 아니라 이건 사고였다, 치사가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 그날 살인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주에 있는 그 동거녀 집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이상 내리쳐서 살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이걸 검찰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집 안, 특히 그 안방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과학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바로 비산흔이 발견되었죠. 자, 이렇게 과학수사 결과로 했을 때 살인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르다라는 걸 어느 정도 검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 바로 사체 유기 혐의까지 확인한 상황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을 해서 지인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 바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내용 중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라. 바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 자체를 차근차근 끊어가며 그 누구도 실종됐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6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금액 무려 3,900만 원이었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20년 8월에서 9월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총 95회 4,1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혐의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그리고 사기, 여신 점유문 금융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가 됐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2020년 8월 살해하고 8월, 9월 두 달에 걸쳐 체크카드로 4,190만 원을 전부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까지는 신용카드를 접속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죠. 그게 3,9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다 쓴 겁니다. 2022년 11월 피해자의 명의였던 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였죠. 피해자를 살해한 그 직후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하다시피 쓴 게 바로 이기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점차 부족해지자 그 다음 타겟, 바로 택시기사를 노렸던 것이었죠.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만 봤을 때 정말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다, 계획범행이다라고 노린 것이죠. 바로 돈 때문이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행 직전 그가 검색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먹으면 죽는 농약, 독극물, 휴대폰 잠금을 푸는 법 등을 수차례 검색한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그럼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했죠. 그리고 그걸 정말 실행을 했는지,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이었죠.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핸드폰에 넣어 잠금을 풀어버리고 그 뒤에 피해자의 계좌까지 전부 인출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썼던 금액 8,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검찰은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시킨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기영의 검색어입니다.
살해 시점을 8월 3일 오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8월 3일 정오 약 12시 무렵에 인터넷에 이런 걸 검색한 기록이 있습니다. 농약, 잡초 제거제, 먹으면 죽는 농약, 누가 보더라도 독살에 대한 걸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물론 실제로 독극물을 구매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유가 독물 관리, 이런 잡초 제거, 그리고 농약에 대한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강화가 됐죠. 함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바로 둔기로 공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검찰이 이기영에게 왜 계획살인이었다, 돈 노린 강도살인이 맞았다라고 주장하는지는 어느 정도 추측이 되실 겁니다. 돈을 노리고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유기해버렸다. 하지만 이기영의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죠. 그냥 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그냥 둔기를 던졌는데 사망한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핵심 쟁점 첫 번째, 재판에서 판단할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이기영은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살인사건 문제 때문인데요.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에 접촉사고를 발생했습니다. 결국 누범 기간에 경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실형을 살 걸 두려워해 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해서 검찰은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바로 보복살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택시기사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769만 1,000원을 결제했죠. 이게 12월 22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접속을 해 가족들에게 무려 132회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실종 신고를 차단할 목적이었죠. 이 방법은 이전에 있었던 동거녀 살인사건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총 6회에 걸쳐 4,7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했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해 5회에 걸쳐 물품을 또 구입하게 됩니다. 이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 다시 사고가 나게 되면 실형을 받을 게 두려워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두려워 살인을 하게 됐다. 우발살인이다. 주치감형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치감형에 대해서 형량을 감형해주는 게 많이 바뀐 상황이죠. 과거와 달라진 내용입니다. 물론 법령 안에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부분에선 그렇게 깎아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최근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주치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더 형량을 강화시키는 추세였죠. 이 여세를 몰아 현재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중인 상태입니다. 주치 감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주치 상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자라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즉 이기영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이 음주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인정될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러 차량을 노려서 부딪히고 공격을 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경의 말대로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경의 말대로 이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 뒤에 돈을 갈취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번째 섹션, 바로 방역지원금 부정수령입니다. 저희는 이 앞선 방송에서 어떤 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직업이 없었던 이경이 돈을 갑자기 썼다라는 걸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돈이 괜히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전 방송을 촬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8월달 살인사건 전에도 돈을 갑자기 썼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 내용은 한 가지 발표, 바로 오늘의 검찰 발표로 이해가 됐습니다. 2022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자 명의만 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유령 사업체를 만들어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 부정 수령한 사실이 포착됩니다. 그럼 이기영은 2022년 한 해 동안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방역 지원금으로 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동거녀와 살고 있었죠. 동거녀에게도 돈을 계속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3억액과 관련된 차용증도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되죠. 그 돈을 다 쓴 시점 5월 31일, 그 이후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는 상황. 6월, 7월, 그리고 사건 발생이 8월이었죠.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부 탕진하고 12월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바로 2022년 이기영의 삶이었습니다. 5번째, 이기영은 사이코패스다 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조사할 당시 사이코패스가 판정이 불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유가 자료가 부족해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검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기영은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이 강하며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따라서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하는 상태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바로 질병 명칭. 그 안에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들어오게 됩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우린 사회적 동물입니다. 모두 함께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멀리 혼자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걸 대부분 반사회적 특징이 강한 안티소셜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기영 같은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외부 보도를 통해도 많이 나왔죠.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물속에 넣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외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 그리고 사회의 법규, 법칙을 모두 이용까지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 바로 이기영이었습니다. 6번째, 동거녀 살인사건, 아직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정말 유죄 입증이 가능한 걸까요? 현재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 이기영은 공릉천변에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진술을 번복했죠.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매장을 냈다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자기가 뭐라고 경찰에게 선물을 한다라는 말을 한 걸까요? 하지만 유기했다, 매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죠. 이경은 아무렇지 않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함께 현장에 동행해 어디였다, 삽을 달라, 자기가 파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이기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 발생 이후에 공릉천변 주변으로 위치 추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검색 기록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시신을 유기한 이후 이상할 정도로 이기영은 공릉천변의 변사체, 이런 식의 단어들을 검색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사건의 증명은 매우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아니 그냥 죽였다고 얘기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살해 시기, 수법에 대해 자백을 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 보강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유죄 입증을 위해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냥 던져서 사망했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죠.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사체를 찾아 어떻게 사망했는지 부검을 통해 분명 확인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둔기였는지 다른 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냥 단순히 죽였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저지른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피해자의 집, 바로 그 동건이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 혈흔이 DNA를 포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DNA들이 검출되어 연쇄살인이 더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주인공들은 다 찾게 되어 현재는 여기까지만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당시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동거녀의 DNA를 확인은 했는데 대조할 만한 DNA를 못 찾은 게 참 답답한 문제였죠. 일단 피해자의 오빠와 일치를 시켜보려고 했더니 일치하지 않는 상황 해서 부모님을 찾아 대조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질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DNA에 대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검경은 피해자가 썼던 물건에서 DNA를 채취해봤지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기영에게 더 유리한 정황이 되는 겁니다. 집 안에서 혈흔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피해자의 혈흔일 것이다라는 추측 정도이지 정확한 증거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피해자가 22년 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조직검사를 받은 걸 경찰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검사 샘플이 아직 남아있어 그걸 토대로 DNA를 확인해본 결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 DNA, 바로 피해자 것이 맞았다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럼 증거가 나왔으니까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또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정확히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은 일반 혈흔이 아닌 비산흔이었습니다. 비산흔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손 같은 걸 다쳤을 때 피가 흐르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피가 흐르는 걸 손을 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피가 바닥에 떨어질 때 톡 떨어지는 것과 힘이 가해졌을 때 나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칙적으로도 알고 있죠. 이걸 전문적으로 혈흔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시킨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흉기를 쓰고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혈흔이 묻었을 겁니다. 그 혈을 묻은 걸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것, 얼마만큼 길게,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지를 따라서 충격의 경률함, 강도, 공격 방향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경은 한 번 던졌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장에 보였던 건 최소 10회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럼 공격을 미친 듯이 가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증거 능력은 자백만으로 없지만 비산흔이 나왔고 그 비산흔이 피해자의 것이다라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자백에 대한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았죠. 바로 자백 진술을 번복하는 그 순간이 문제입니다. 현재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이경이 일부러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에 좀 어떻게 보면 과다할 정도로 자기가 직접 가서 현장의 수색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자백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막상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검경이 시켰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알지도 못하는 장소를 파고 있던 것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혈흔만 가지고 살인을 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최초 1997년 부산에서 차량에 혈흔만 남기고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바로 그게 첫 번째 주검 없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법원이 이걸 살인으로 인정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차량에 남은 혈흔의 양이 2리터가 넘었다. 사람의 몸에서 2리터 이상의 피가 빠지게 되면 이건 치사량이다. 즉 현장에서 사망한 게 맞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시에 무기징역 판결을 하게 됐죠. 지금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비산은 근데 그 양이 2리터가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312조가 변경됐습니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원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과거엔 인정이 됐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중에 아니다, 검찰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난 억지로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아무리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거절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걸 뺀 채 재판을 진행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만약 이경이 자백 없이 정황 증거만 남기게 된다면 그건 비산흔밖에 안 남게 됩니다.
비산음만 남게 됐을 때 정말 그 일부의 흔적 2리터 이상이 아니라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문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기영이 노리고 있는 것, 저희에게 얘기해주신 한 전문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기영이 일부러 지금 계속 사건 현장에 나가며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실제로 재판에 넘어가서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이 많지 않았다. 이기영은 이런 주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일날 트러블이 있었던 거 맞다. 나는 그래서 도구를 던진 게 맞다. 피해자가 그걸 맞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다. 난 그 이후에 모른다. 끝까지 시신을 찾는 걸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의 근거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직접 증거가 아닌 이상 과연 살인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겁니다. 바로 이기영이 노리고 있는 가장 최저 형량의 방법인 겁니다. 7번째, 추가 피해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된 상황이었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수에선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미제 사건 DNA, 또 이기영이 출소한 이후에 있었던 미제 사건 혹은 실종 사건의 모든 연관성을 다시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연관성은 없었고 휴대전화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들, 생활관계, SNS까지 전부 파헤쳐봤지만 사라진 사람, 추가 범행 정황은 없다라는 게 검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8번째,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저희도 이기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으면서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들어왔던 내용들 중에는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자기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누군가에겐 자기가 갭 투자, 땅 투기를 했는데 돈을 벌었다라고 들었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외부에 알려진 내용들도 다른 내용들도 있었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다, 2018년에 결혼한 걸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친구 아들을 자기 아들이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라고 다녔죠. 그리고 일각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건물주의 손자다. 사실 이 부분도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가 애초에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전과 그리고 판결문 때문이었는데요. 전문 부사관으로 재직을 하다가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을 일으켜 징역성을 산 뒤에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변변한 직장이 없이 일용직, 대리기사 같은 걸 활동을 했지만 또 음주운전하다 걸리며 결국 대리운전기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2019년 11월 20일 새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되어 실제로 실형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언급하며 법정 최저형 1년형을 선고받았죠. 평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겐 자신이 건물주의 손자다, 아버지가 사업가다라며 재력을 과시했던 이기영. 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인정받아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결혼했다 이혼을 했던 전 부인도 생활거래에 대한 부분을 진술한 상황이었죠. 해서 많은 사람들도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내용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경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파주 일대 땅 부자로 도시개발을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할머니가 돈도 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한 서너 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녔었죠. 실제 동거녀 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점을 차려준다, 카페를 차려준다, 10억, 20억 공사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이 실제로 서울에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정작 생활비가 없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였을까요? 아니면 분명 뒤에도 또 다른 사고를 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였을까요? 상속을 받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번째, 다시 한번 불붙은 신상 공개 논란입니다. 바로 범죄자 인권보호 문제였죠. 경찰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공개하고 싶지만 이기영이 마스크까지 이용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바로 공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경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난 뒤에 원래 원했던 건 머그샷, 바로 수용기록부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경이 거부를 하게 되며 실물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 외부에 공개가 되었지요. 바로 법안의 문제입니다. 그 인권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신설되고 그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그런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사진을 공개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범죄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자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라는 문제도 중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적혀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위원회의 입장인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언론에 따라서라는 이야기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어떤 걸 쓴다라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경찰도 강제로 이기영의 마스크, 얼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기영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영이 싫다라고 해 당연히 공개가 안 된 것이죠. 여러분은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 동의하시나요?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흉악범,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민국 국민 94.9%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그 인권의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법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한다라는 것으로 실제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그 아동 성범죄자의 집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걸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혹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 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아직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혐의 입증이 안 된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했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내용,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엔 기준이 존재하죠. 그 중엔 확실히 범죄에 대한 혐의적 증거가 있을 때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증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거라면,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걸 다 동의하는 거라면 신상공개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마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영이 저질러 놓은 것을 누가 책임지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탕진했습니다. 이걸 유족들이 물어줘야 되나라는 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마지막 섹션에 넣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가족도 잃고 경제적 피해도 입은 택시기사분들 유족에게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유족 구조금도 신청을 안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대출 4,500만 원은 갚지 않게 법률 지원을 한다라는 게 현재 검찰의 입장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나타난 연쇄살인마 이기영. 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 경찰, 검찰을 다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가 정말 모든 혐의를 제대로 인정할까요? 아니면 일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처럼 모든 진술을 번복하며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사건의 재판 결과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린 건 검찰의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10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렸고요. 웬만큼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재판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기영 측이 주장하는 거랑 쟁점이 붙기 시작하고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증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재판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좀 많이 답답하시긴 할 거예요. 이게 저희도 그동안 오랫동안 방송을 해보면서 제 방송 특히 오래 보셨다면 처음 보신 분들은 에이 설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재판은 정말 달라요. 재판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증거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경은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자체가 너무나도 진술번복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장에 가서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예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건이 만약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앞선 살인 사건에서 이제 돈 때문에 노려서 계획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 인정되고, 택시사 사건은 뭐 음주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뒤에 돈 때문에 강도 살인이죠. 그것까지 입증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 무기징역 사형이에요. 무조건. 그 이하로 유기징역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노리는 건 무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형량 자체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가 있는 건 실제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동건녀 사건 같은 경우에 최대한 치사로 가던가 무죄로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택시기사 사건 맞죠? 자기가 죽인 거 맞으니까 살인인데 집에서도 옷장에서 나왔으니까 살인 맞는데 그 살인을 계획살인, 강도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발적 살인.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경이 주장하는 걸 잘 보세요. 이경이 주장하는 건 돈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음주사고가 나고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검찰이 바라보는 건 강도살인인 거예요. 그럼 형량이 엄청 높아지니까. 근데 얘는 지금 형량이 낮은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내용이 붙게 되면, 만약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뭐 치사 나오거나 무죄 하나는 나왔고 이 택시기사님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우발적 살인이 만약에 인정돼버렸다라고 하면 형량이 높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재판에 대한 부분에선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될 게, 재판은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되고, 어쨌든 판사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천하의 개 죽일 새끼여도 일단 혐의에 대해서 저지른 죄만큼 받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라보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하면서 오늘 또 그 기사가 떴죠. 인하대 그 사건, 추락사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0년형. 저도 좀 놀랐는데 준강간살인은 무죄, 예비였던 준강간치사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죽일 의도,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제 징역 20년형에 선고가 됐죠. 전 징역 20년형을 봤을 때 왜 좀 놀랐냐면, 살인 혐의로 인정됐다고 치기에는 너무 낮았고 준강간치사 혐의에게는 너무 높았던 거예요. 치사 가지고 형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좀 뭔가 셌거든요. 근데 봤는데 중간간 치사로 봤더라고요, 재판부는. 근데 되게 높게 잡은 거였죠. 근데 여기에는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들이 많아요. 뭐 그때 당시에 가해자가 뭐 바지에 혈흔이 묻었다, 그건 이제 떨어진 추락한 걸 보고 나서 가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사람이 사망할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벗어나고 물품을 버리는 그런 증거조작 행위까지 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이게 준강간치사로 되면서 사실 형량이 좀 많이 이제 원래는 떨어지면서 치사로 본 거죠.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로. 그러면서 형량 자체가 치사치고는 높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김병찬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5년이가 감형됐어요. 근데 그 감형 사유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감형 사유가 뭐였냐면, 다른 비슷한 범죄 대비 형량이 너무 높아서 깎는다라는 게 이유였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건도 분명히 항소심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준강간치사의 그동안 사건 판례를 대비했을 때 20년은 너무 높다. 그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전에 판례가 그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끼다 보니까 그거 보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지금 그 방송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판결문을 보고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지만, 그게 이제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외부 보도에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서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촬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인은 해볼 건데 방송에서 언급은 안 해드릴 거예요. 아예 저도 그게. 근데 좀 그 부분이 조금 그랬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해드렸고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는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